월요일 매크로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들 미증시 보셨겠지만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다우지수가 역사적으로 5만 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증시 그리고 코인도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에는 유동성이 단기 경색됐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흔들렸지만 이번의 하락 요인은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조금 주가가 정석으로 올라가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과속하면 항상 덜컹거리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만큼 부담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S&P 500 동일 가중, 그러니까 네. 똑같이 일로 보고 한 그런 거는 연초 대비 3%나 올라 있어요. S&P 500은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까지는 마이너스 0.6인가 네.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갔고 그런 걸 보면 조금 우리가 조금 흔히 좀 친숙한 기업들 또 한국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빠져서 그렇지 네. 미국 증시는 굉장히 건강한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지금 AI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의심 또 캐펙스를 지금 무리하게 하는 듯한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과연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투자만큼 조금 이익이 앞으로 둔화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의구심은 당연히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구심이 주가가 PER이 굉장히 착했으면 나오지 않아도 될 일이 그러한 의구심이었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 시장이 이것저것 따져보는 깐깐하게 지금 기준을 잣대를 좀 들이미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만 생각해 보더라도 미국에서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랠리는 엄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AI 버블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의구심을 시장에 던지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판단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젠슨 황 역시 AI 투자가 전혀 과도하지 않다. 7, 8년은 더 지속돼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사님의 견해도 여쭤볼게요. 네, 결국에는 AI를 우리가 투자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젠스랑 얘기대로 6, 7년 정도 적어도 앞으로 수년은 네. 좀 데이터 센터 용량이 계속 좀 커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니즈를 지금 증폭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드러켄 밀러 요즘에 자주 언론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그 속도를 과하게 앞서가거나 앞서갔다가 다시 또 실망시키기를 반복한다. 이 얘기는 이제 산업은 계속 성장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주가는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한 케이펙스 대비 수익성이 나오느냐 마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계속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업 자체만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전체 투자가 미국 GDP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과거에 90년대 IT나 그다음에 통신, 광통신 이런 투자는 3%였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사실은 AI는 이제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로 이제 더 많은 더 이제 고부가 조금 그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AI 산업이 여기서 이제 이제는 그만 멈추고 이제 AI는 없던 걸로 하자 이럴 리는 만무한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종목 또 주식의 문제지 산업의 문제까지 확산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산업 성장의 길로 가는 그 과정에 변동은 있겠지만 성장성은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엔트로픽의 서비스 때문인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박사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사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도권이 엔트로픽 같은 이제 추론형 AI,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서비스 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안에서의 이제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산업 자체는 이제 AI로 넘어가면서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잡아먹는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누리던 그러한 영역을 AI가 이제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제 법률, 뭐 지금 회계 모든 부분에서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확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겠죠. 더 많은 기업들이.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주도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의 싸움이지. 네. 이게 뭐 산업이 뭐 죽느니 마느니 이런 것은 뭐 좀 논리적이지 않은 예측인 것 같고요. 그런 AI 쪽에서의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더 고사양 칩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이게 더 많은 이제 연산량과 또 그 광대역 폭의 그러한 칩을 수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AI 기업을 두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수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지 투자자들의 고민도 좀 깊어질 텐데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할까요, 박사님? 결국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M7 위주, 네. 그리고 AI를 구동시키는 기업 위주로 이제 움직였고, 조금 투자 대비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뭐 지금 그 영역 싸움, 무조건 투자하면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일단 주가가 작년에는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올해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해도 이게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지 안 들어올지 이걸 따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AI 쪽에서의 뭐 조금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이제 조금 작년과는 다른, 그러니까 M7 안에서도 작년에 하반기부터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순환매가 돈다든지 아니면 차별화가 일어났잖아요. 맥7 중심으로도 차별화가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년간에 이거 AI를 이제 적용하는 AI 어댑터라고 그러죠. 이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비즈니스로 끌고 오고 뭐 온 디바이스에 심고 뭐 이러한 조금 디테일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네, 네. 기존에는 그냥 M7 통째로 그냥 뭐 ETF를 산다든지 이러면 아주 편했는데 M7 안에서도 주가가 계속 차별화가 될 거고, 그리고 M7 이외의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그렇죠. 거고,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된다기는 정말 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 없이는 상당히 투자하기가 까다로운 환경으로 올해부터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M7 뭐 무조건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차별화된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AI 산업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없지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고용이겠죠.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고 앞으로 고용도 가파르진 않겠지만 둔화세는 여전할 텐데 미국 고용 진단해 주시죠. 미국 고용 뭐 천천히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내려왔듯이 가령 뭐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팬데믹 때는 2명이 넘었거든요. 네. 2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0.8개, 뭐 7개 쪽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고용이 식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빨리 식을 거냐, 천천히 식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를 위축시킬 정도로 고용 시장이 악화될 거냐 이 여부거든요. 네. 사실 고용을 보는 이유는 소비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제 그쵸.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시장의 우려는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이 천천히 식는 이유는 예전과는 고용 시장에 조금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시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계속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은퇴자라든지 또 불법 이민자의 추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은 뭐 식기는 하겠지만 천천히 식을 거다라는 거고, 작년 하반기, 3분기, 4분기 GDP에서도 뭐 보셨듯이 4%의 네. 지금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도 지금 뭐 한 2.5% 정도 이상의 GDP 증가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뭐 2월에서 4월 사이에 트럼프의 이제 그 텍스 리펀드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바로 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조금 식어도 사실은 고용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소비 네. 활동은 여전히 왕성할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그 가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그 소득 대비 지금 한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팬데믹 때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800% 정도 되거든요. 가처분 소득에.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자산 효과, 소위 웰스 이펙트가 지금 올해 발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용 시장은 천천히 식고 다른 정책적 요인이나 세제적 요인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자산 효과나 이런 네네. 것들이 소비를 부양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보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고용 자체보다도 소비 지표, 소비 지표를 보셔야 되고요. 고용 지표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 고용 시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텐데 재정 적자 때문인가요? 왜 이런 결정이 지금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죠? 뭐 딥스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만 명 정도를 감축하면 뭐 한 1조 달러의 재정 수지를 조금 그 적자를 보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뭐 예산 감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논리인데 그런 뭐 목적이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저는 약간 정치적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정규직 연방 공무원을 조금 임시직으로 지금 돌리면서 네네. 공무원들의 고용 구조를 좀 소프트하게 유연하게 만들고 신분이 보장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조금 앞으로 지금 이렇게 다뤄가기가 좀 쉽잖아요. 필요 없는 부서를 이제 뭐 부서의 인력을 감축시킨다든지 입맛에 맞게 뭐 부서를 통폐합한다든지 이럴 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전체의 구조적인 조정, 구조 조정, 네네. 그리고 약간 뭐 좀 공무원 길들이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연방 공무원을 좀 길들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목적이 플러스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보다는 아무래도 소비 쪽을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물가도 견조하죠. 물가는 지금 뭐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굉장히 체감적인 물가는 고통스럽다라고 맞아요,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일상생활 안에서는 먹고 네. 쓰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안 왔는데 전체적인 월가의 전망은 2분기 정도에 한 0.3%에서 0.5%포인트 정도는 올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전망이 틀렸듯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차가 늦게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찜찜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도 이제 뭐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나오죠. 네. 내일 모레 나오는데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지금 뭐 그런 물가가 한 2.5, 2.6 정도 보고 헤드라인은 이제 3% 정도 보는데 3% 물가는 사실 연준의 장기 목표에는 택도 없이 지금 높은 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물가와 조금 경제 지표로서의 물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2%의 연준의 목표 물가 달성은 이미 약간 뭐 요원하다. 물 건너 갈 정도로 이거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 사실 올해는 또 재정을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어렵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미국 경제 GDP가 뭐 2% 중반이면 사실 CPI가 떨어지는 게 뭐 어렵죠. 예, 뭐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물가는 그냥 시장을 아주 짓누를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근데 투자자로서는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네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네. 이제 그런 정도의 경제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물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신경은 안 써도 된다라고 진단해 주셨죠. 그러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디로 갈지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의장이죠. 워시가 의장 자리에 앉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좀 불확실성이 아직 있어요. 네, 뭐 트럼프가 소송한다 그러니까 월시 뭐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압박을 해버렸죠. 네, 5월 네. 달부터 이제 월시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을 지금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제 생각에는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올해 트럼프 등살에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을 때 조금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은 뒤에 나타나겠죠. 네. 올해보다는 11월 선거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는 뭐 한 2번 정도의 인하. 문제는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거든요. 왜냐하면 월시 신임 의장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이런 거,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인데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용만 하지 본격적으로 축소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월시가 2010년 6년에서 11년까지 그 연준의 이사로 재직할 때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 뭐 10조에서 13조 네.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36조, 40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제 여기서 대차대조표를 줄이면 금리가 폭등하는 이제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정권이 바뀌면 모를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죠. 근데 뭐 트럼프가 탄핵당하지 않는 한 어쨌든 내년에도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는 만만치 않다. 네. 쉬운 의사결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바람대로 올해 금리 인하는 2번 정도 강행이 될 것이다 예상해 주셨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건 바로 비트코인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했을 때 뭐 50% 넘게 급락을 하고 뚜렷한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의 급락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박사님? 코인의 급락 배경은 뭐 월시 이사의 발언, 유동성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적지 않게 영향을 줬을 거고요. 최근에. 그리고 연초에 이제 위험자산이 특히 나스닥 3배짜리 ETF랑 그 비트코인을 같이 그려보면 거의 동행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디지털 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이 올라갈 때 이제 같이 올라갈 거로 기대했는데 계속 못 올라가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이 투자한 그런 자금들이 특히 이제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가세됐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구조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신시아 루미아 법인가요? 그게 지금 계류되고 있죠. 아직 네. 상정이 돼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동력을 잃은 거죠. 코인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박사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